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재벌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와 갈등을 겪은 지난 7일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폭행 전력이 있는 구독자가 이번에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십만 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승 의원님. 네. 혹시 두 분 말이죠. 지금 어디선가 뭔가 좀 구린내 같은 게 좀 풍겨오지 않으신가요? 맛있는 걸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 왼쪽을 동시에 봐주세요. 이 밑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인데, 왜? 진짜 이 테이블에 가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왜? 양지열 변호사님 신발 벗고 계셨어요. 아니 무슨 증거 있어? 예? 증거 있어?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거 아까 네. 선전이 나오는데 그게 뾰로롱. 예. 그거 보셨어요? 예. 너 하신 겁니까? 좋은 얘기할 때 빨리 가. 야. 냄새. 진짜. 냄새. 그러니까. 박 변호사 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자,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내일과 모레가 또 고비인 듯 싶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뭐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더라고요. 일본의 물폭탄을 얼마 전에 퍼부었던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답니다. 많이 그리고 길게 내린다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 외출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발 벗고 계셨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귀에 쏙쏙 저녁 시간 나의 동반자 하신 물레동의 이산하님, 사반 제작진 여러분 화병 나지 않게 정신건강 잘 돌보세요 하신 이경선님, 아내 조미경 씨 화이팅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짜장 우동 아빠님, 자, 우울증 갱년기로 고생했던 김원경 여사 오래오래 사세요 하신 최부원님, 외국 출장 간 딸 대신 고양이 3마리 돌보고 계신 정소래 여사 나 곧 돌아간다 하신 오렌지 리님, 자, 1월에 낳은 딸과 처음 맞이하는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신 화성의 박소영님, 친정아버지가 양산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계시는데 파업한다고 다 나가랍니다. 있을 거면 책임 안 묻겠다 각서 쓰래요. 환자들 목숨 담보로 이게 뭐 하는 건가요 하신 박혜영님, 자, 택시에 백성문 변호사 태우셨다던 이 박기환님, 미얀마의 강경원님, 하와이의 김미나님, 브루스 유님, 정홍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반 뉴스의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앳된 얼굴로 싹 털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 자,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자, 그러더니 밖을 살펴봐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와. 자, 갑자기 키오스크 열쇠 구멍을 가위로 팍팍. 자, 자, 그러더니 밖으로 다시 나가네. 다시 와서 또 키오스크 문을 열고 지폐 탈탈 털고 있습니다. 자, 봉지에다 지금 넣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또 떨어진 돈이 있는데 그걸 또 남김없이 저걸 또 주워. 지금 지금 문 닫았고 떨어진 지폐를 지금 주울 것 같아요. 줍습니다. 자, 저러고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신 이 모든 게 무려 1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무인 점포 이 정도면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진짜. 네, 이게 어제 새벽 1시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가위로 키오스크를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달아놨습니다.
피해 점주가 아침이 되고 11시쯤에 가게 정리하러 갔다가 이렇게 키오스크가 파손돼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요. 같은 날에 주변 무인 점포에서 동일한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동일범 소행인지는 현재 수사 중인데 이 학생 혼자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추후 수사로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솜씨가 프로지 않습니까? 만약 초등생이 맞다면 초등학교를 몇 년 진짜 꾸른 게 아닌 이상 이거 촉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촉법소년이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많아봤자 중학생 1학년 정도라면 14세 미만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학생들을 무조건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지 소년부의 이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50만 원 했고 저 수법이 상당히 오래 많이 했던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예. 전과가 있거나 뭐 다른 행위가 있다 그러면 뭐 소년은 처분이라든지 보호처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아름다운 뒷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청년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좌석을 저렇게 휴지로 팍팍팍팍 닦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쏟아낸 토사물을 저렇게 직접 나서서 휴지로 닦고 있는 건데 세상에 저 식사 중에 죄송하지만 오죽 많았는지 저 휴지 뭉치가 가득 쌓여 있어요. 예? 세상에. 양 변호사님. 올해 본 영상 중에 가장 놀라운 영상. 이게 가능하다니. 저 개워놓은 인간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게요. 저 영상을 올린 분에 따르면 저게 지난 7일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누군가 술을 드시고 실례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주변에서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 청년이 나타나서 저렇게 휴지로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이 정리를 했는지 나중에 청소하시는 미화원분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정도였고 세상에.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 아무리 닦았어도 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앉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했던 곳이라면서 본인이 거기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어쩜 좋아.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신 분도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물티슈 건네주면서 손이라도 깨끗이 닦아라고 하면서 세상에. 정말 잘 되실 거라고 미래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야, 정말 천사입니다, 천사. 자, 다음 이어가죠. 어르신이 기프트 카드를 경찰의 기지가 돋보였던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노인이 편의점에 입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현금 몽치를 왕창 꺼내더니 점원한테 뭔가를 막 물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자, 이후에 휴대폰 온라인 결제에 쓰이는 기프트 카드를 저렇게 잔뜩 고르더니 계산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음료수를 사러 온 경찰들이 저렇게 카운터로 우르르르 몰려오는데 노인이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사는 게 뭔가 이상해. 저 어르신 이거 어디 쓰시려고요? 하자. 내 SNS 친구 안젤리나가 사달라고 했어. 이거 봐봐. 자, 사진 속 안젤리나 금발의 미군 여성. 어르신 이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사기. 자, 승희원님. 네. 승희원님도 저도 페이스북 금발의 미군 여성 친구들 많잖아요. 넌 없는데 어. 지금 사정은 제가 봐도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죠. 외로운 사람들에게 SNS에 문자를 보내서 나 미군이다. 뭐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뭐 군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왔고 지금 외로운데 우리 좀 사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화 상품권을 산다든가 저는 어떤 기프트콘을 사면 1년 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1년 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그 신뢰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안젤리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맨스 스캠 당하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안젤리나는 뭐 그냥 저의 그냥 애드립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뭐?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받고 멈추는 불박차.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택시 주목해 주세요. 택시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고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해. 혼자 문 열고 뭐 하는 거지?
딩동댕 노상방뇨했습니다. 한참 있더니 이렇게 다시 운전석에 올라서 쌩 가는데 자, 백주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야, 이게 들키지나 말든가 이거. 네, 저희 제보 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아침 9시 20분쯤입니다. 경기 김포시 오늘이요? 양천읍, 네, 오늘입니다. 한 도로에서 한 택시기사가 차를 세운 다음에 노상방뇨를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택시기사가 갓길도 아니고 저렇게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택시 뒷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차 떠난 자리를 보니까 바닥에 저렇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급하면 가까운 건물을 이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굉장히 황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정체 중인 차들 사이로 우뚝 서순 무언가, 바로 전동 킥보드, 속칭 킥라니. 자, 이후 저렇게 막 차선을 변경해서 차로 하나를 그냥 딱 아이고야, 야야야, 중앙에서 저렇게 천천히 갑니다. 차선을 하나 그냥 먹고 가요. 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뒷차량은 멀찍이로 이렇게 떨어져서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가 고속도로는 아니고 일반 국도로 추정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닐지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자리로 가야 되고요. 도로 가장자리. 그리고 25km 최고 속도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국도예요. 4차선, 지금 편도 4차선 국도로 지금 보이는데, 국도에서는 사실은 세세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국도로 나온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도까지 와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간다면 시속 25km 지키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차량 속도하고 맞지 않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세세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 거울 가져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중고거래 앱에 한 작성자가 거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저기요, 올해 초 저한테 이 거울 사신 분 제발 좀 연락 좀 주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썼던 거울인데 매일 밤 꿈에 나와서 이거 사, 이 못난 거 사, 당장 거울 가져와 하고 소리치세요. 채팅창이 사라져서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데 1월 말에 품평동에서 이 거울 저한테 거래하신 분 부처 핸즈업 하셨어요. 양 변호사님, 저도 약간 몽시라고 하죠. 꿈을 통한 계시, 이런 걸 조금 믿는 입장에서 할머님인가 나와가지고, 야, 너 할머니가 꿈에서 세상에 거울 거래한 걸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게요. 이게 정말 무슨 남양 특집 같은 내용입니다. 사연인즉슨 얘기한 것처럼 이 할머니 유품인데 손주가 이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고 났더니 할머님이 꿈에 자꾸 나오셔서 거울 찾아내라, 거울 찾아내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올리기를 1월 말에 청주 서원구 분평동에서 사가신 분 연락 좀 해달라. 찾을 수가 없는데 할머님이 찾아가신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되는지 말아야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혹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저거 사가신 분은 괜히 좀 찜찜할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없... 꿈에 갑자기 저거 산 분 어떤 성분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자, 시가에서만 강한 남자. 이거 뭐죠? 네, 시가만 가면 180도 달라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 남편은 평소에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온갖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요. 본인이 나서서 식사 준비 그리고 집안일까지 다 떠맡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만 가면 이런 모습이 180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과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남편이 냉큼 빨리 과일 가져오라고, 깎아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요. 생선구이 굽다가 살짝 태웠는데 처음부터 잘하지 이게 뭐냐면서 다시 똑바로 구워드리라고 온갖 큰 소리를 다 낸다는 겁니다. 강한 남자. 그렇죠. 일단 시부모도 있고 해서 아내는 참는 입장인데 집에 돌아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외아들인데다가 부모님이 아내한테 잡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너한테 뭐라 할까 봐 그랬던 거다. 시가에서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늘 고생했다고 온갖 말로 아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각할 때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된다는데 정말 남편 이해해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너 혹시 어디 아프니? 다중인격의 소유자 뭐 다중이 그런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모습이 뭐야? 어쭙지 않게 집에서만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오빠가 나 정말 사랑하면 시가 가서도 똑같이 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남편이에요. 자기야, 그래, 혼란스러운 거 인정. 근데 진짜 너무한다. 내 깊은 속뜻을 이렇게 몰라주니? 내가 우리 집 가서 자기야 힘들지 하면서 어깨 주물르고 그러면 당장 우리 이 여사님이 자기한테 10월드의 진수를 보여줄 거야. 이게 다 너 위해서 한 거라고, X. 야, 오늘 구도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남편분이 아마 신혼이니까 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본인이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똑같이 대하거든요. 남편이 나서서 먼저 저렇게 대하잖아요. 더 10월드가 크게 열립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좀 보기 싫다고 하고 어머님 너 왜 그러냐 할지 몰라도 남편이 먼저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댁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저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전략입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알아요. 저거 진짜? 결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자, 우리 승희 의원님. 저는 그 10월드에 있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로 그런 어떤 남편이 잡혀 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아내에게 굉장히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너무 이쁘면 굳이 저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둘이 이미 합의가 됐는 거잖아요. 가서만 저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역할극 한다는 생각으로 잠시 10월드에 갔을 때 저런 모습 봐주는 것도 어떨까. 물론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10월드에 있는 그 아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한다고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또 연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같이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합의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의원님이 역할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그 역할극 얘기가 나온 마당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시가에 갔을 때 물도 물가 와라. 뭐하노? 빨리. 뭐하노? 자, 집에 갔을 때 물은 내가 가져갈게, 여보. 하나 쪄, 사랑해. 많이 드시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은 제 얘기 같기도 해요. 저도 좀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 대구 계시는데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겁니다. 약간은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척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니를 못 보게. 야, 이거 딱 왔어. 이 남편이 그러면 하면 돼요. 야, 뭐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집에 와서도 하고. 다시 한번. 야,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잘 풀어가기 위해서 아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역할극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대구 이 여사님은 다 그 우리 박 변호사님의 걸렸네요, 어머니. 걸렸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다른 방법을 고안하셔야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는 편이었는데, 진짜? 네, 일단 소리님은 시가 자주 가는 거 아니시면 좀 봐주세요. 평소엔 잘하니까 하셨고요. 샤다롱님, 오히려 그런데 같이 꽁냥거리는 걸 좋아하시지 아내분 잡는다고 싸우는 거 보여주는 건 좀 아니죠. 아이 생기면 다 배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HMN님도 친정 가서 똑같이 면박 주고 무시해보세요. 역지사지로 해줘야 본인 잘못을 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살자 순리대로님. 아유, 박지원 못났다. 막 이런. 좋습니다. 자. 이 아빠가 오토바이를 도둑 맞았다면서 연락 주신 김영아님 보고 계시죠? 자, 지난 3일 밤 9시 광주시 우남동 빌라 앞에서 도둑 맞은 아빠 오토바이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자, 키를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놨는데 그걸 알았는지 저렇게 훔쳐갔더란 겁니다. 딱 봐도 10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만, 자, 지금 나가고 있죠? 전남 보성마 6656, 전남 보성마 6656번 오토바이.
이거 도난 차량입니다. 보시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시죠.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건강하게 알로에베라 킹. 몽글몽글 싱글싱글 더 기분 좋게 알로에베라 킹. 몽글몽글 씹히는 생알로에의 건강함. 알로에베라 킹. 2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재벌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20대 남성이 벌인 일이네요. 네, 이 20대 남성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차례로 만납니다. 이 여성 중에 한 명은 온라인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고요. 나머지 한 명은 길거리에서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여성들을 만나서 내 본가가 충청도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이다 자랑을 합니다. 부친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매출이 상당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전국의 금싸라기 땅도 수두룩한 그야말로 재벌집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전 뭐 말로만 하면 뭐 누가 못해요, 재벌이 그렇죠. 이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외제차, 뭐 포르 땡, 뭐 제규 땡 이런 외제차 2대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이라든지 자동차 아주 스포츠카 같은 거죠. 가방, 운동화, 선글라스, 향수 이거를 다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고요. 자기가 재벌 집의 자제인데 잠시 집을 나온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돈도 막 씁니다.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여행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외제차 저렇게 보시다시피 2대를 끌고 다니고 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자,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썼다는 건데 자, 어느 날부터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뭐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존재의 측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차 2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1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네가 내 이럽니다. 아니 자동차를 주면 취득세, 등록세도 그 진짜 세 발에 피일 건데 당연히 주는 게 맞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너 때문에 고장났어. 그러니까 수리비 좀 달라고. 어떻게 보면 재벌집 아들로는 너무 쪼잔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돈을 요구하는 그 딱 시점이 있어요. 어떤 순간인가 이제는 넘어왔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확신이 들면 돈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돈 달라고 하면서 차에서 못 내리게 하다가 아예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감금을 하고요. 거기서 심지어 폭행하고 욕설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 카드를 뺏어내고요. 뭐 현금을 1,500만 원 뺏고 카드를 뺏고 카드로 2천만 원 가량을 쓰고 심지어는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각각 다른 여성들로부터 이런 여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뒤에 이제 좀 약간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도망을 쳐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예. 자, 이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후에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는 건데 이 재벌 2세 행각까지 하면서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피 자금이 무슨 얘기죠? 네,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도피 중이었고요. 구속영장까지도 발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 남성이 지난해 9월에 부산에서 숙박업소 3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 이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코로나 걸렸다면서 신고도 안 하고 영업하느냐라면서 미신고 영업했다고 업주들을 협박해서 150만 원가량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숙박업소 중에 2곳에서는 실제로 돈을 뜯어냈고요. 나머지 한 곳에서는 돈을 뜯어내지 못했는데 이 한 곳에서는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또 일부는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업주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텐데 나오지 않으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도피 중이었던 건데 결국 통신 수사도 벌이고 CCTV도 분석을 해서 은신처를 특정했고요. 잠복하던 중에 지난달 29일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남성이 수도권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돈 뜯어내는 범행도 저질렀다는 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 왜 돈을 뜯어냈냐 이렇게 경찰이 물었는데요. 내가 쫓기고 있다는 상황인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서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쫓기는 놈이 조용히 이러고 있어야지. 저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나 잡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속영장도 발부되었고 그런 상황 같으면 이제 거의 지명수배급으로 모든 장소에서 다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방금도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계획을 썼는 게 이름을 자기 본명을 대지 않습니다. 뭐 에드워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사는 집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도피를 해주는 도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명으로 그 집도 이렇게 그 계약을 맺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다라고 보이는데 대한민국 경찰 이거 뭐 잡는 것 시간 문제였겠죠. 역시 딱 잡아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제 빈털털이었다. 자,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그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차 사진. 저 차는 무엇이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는데 그 돈은 뭘까요? 또 일단 렌터카였고요. 그다음에 실제 명품들로 도배를 하긴 했죠. 운동화, 뭐 향수, 뭐 선글라스 다 명품을 썼다라고 하는데 명품이네요. 저거 다른 피해 여성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저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저걸 미끄러서 또 다른 여성들을 저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명품으로 호화롭게 갖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경찰의 검거 대상이 오히려 안 걸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숨어 다닌다면 수배자라면 허름한데 뭐 죽어도 일정은 좀 숙박업소도 좋지 않은데 근데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면 오히려 눈에 안 띌 수도 있거든요. 그걸 거꾸로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젊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만큼이나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요. 하호호 네. 이 렌트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남바에 이제 히읗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렌트카인데 그런 것만 이제 알아도 뭔가 이상하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여성들이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뭐 명품 한다 해가 사람이 또 명품은 아닐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남성 업주한테 이제 갈취했던 공유 숙박업주 협박금부 강취 이 부분으로 공갈죄가 되는 거고 2020년 9월달에 이때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또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이제 이렇게 여성들 금품 강취했던 부분 합쳐져서 7월 6일 날 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배우 고 최진실의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자의 집에 갔던 외할머니가 그 집의 공동명의자인 손녀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어젯밤 최준희 씨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손녀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외할머니. 이번 일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앙금이 터진 거라면서 외할머니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손녀.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고 최진실 씨 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가정에 대해서 되게 좀 안쓰러운 마음을 다 갖고 계시니까 참 이게 남일 같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자, 이 기자. 외할머니와 손녀 딸 간에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최준희 씨가 지난 9일에 자신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가 그 최준희 씨와 최환희 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인 최환희 씨가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인데 최환희 씨가 외할머니에게 며칠 집 비우는데 와서 고양이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외할머니인 정 씨가 잠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최준희 씨가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마주치게 됐던 상황입니다. 정 씨에 따르면요. 그날 밤 이 최준희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는 당신 집 아니니까 나가라 라면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어딜 나가느냐 이렇게 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한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경찰이 왔다. 여기까지가 외할머니 정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밤늦게 이 외손녀 최준희 씨가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문제 아시죠? 좀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처음 뵙는데 어떻게? 선생님, 선생님 나가서 얘기하라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정옥숙 씨와 네. 뭐 현장에 왔던 경찰들 간의 어떤 실랑이 모습 같네요. 그렇죠. 지금 최준희 씨가 이제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제 7일 날 당일 날 공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CCTV 보면 거기는 본인이 시간대별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할머니 때문에 다시 나오는 모습이죠. 자기가 다 기록했어요. 집에 언제쯤에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하고 마주쳐서 욕 먹고 나오는 길. 그러면서 혼자 나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9일 날은 경찰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도착함 이렇게 씁니다. 이 친오빠 없는 집에서 이 할머니가 이 남자친구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본인이 증거 자료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제 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최준 씨 얘기에 따르면 집에 혼자 들어갔다가 외할머니 폭언을 듣고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남자친구하고 경찰을 불렀다라고 하고요. 좀 전에 찍힌 영상은 그 경찰하고 남자친구 앉은 자리에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거를 처음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정옥숙 씨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주장을 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제 기억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남자친구랑 이 녀석이 들어와서 나랑 마주쳤다. 그거였잖아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주장은 분명히 할머니 주장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영상대로 보면 들어갈 때는 그 손녀가 혼자 들어갔고 혼자 들어간 상황에서 안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손녀가 따로 나와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남자친구와 경찰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감으로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그 내부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 주거 침체가 될지 정말 퇴거 불응죄가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실 어떤 범죄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거를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두 할머니와 그냥 준희 씨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하시고 그냥 거쳐야지 저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굉장히 팬으로서 마음이 좀 착잡한 상황인데요. 그 손녀와 손자들이 또 얘기도 전혀 달라지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합의를 하고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수면 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준희 씨가 이제 그 할머니 모습을 아까 영상을 그렇게 올려놓고 나는 지금 이 할머니 이런 모습을 19년 동안 19살이죠. 그러니까 19년 동안 너무나 이건 일상 다반사로 보고 자랐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를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결국 이제 저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준희 씨의 주장은 뭐냐면 할머니가 앞뒤가 다르다. 그 바깥에서 알려진 모습과 자신에게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심지어 최준희 씨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뺏겼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야 될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할머님이 태어난 게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왜 그랬는지에 관한 힌트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빠만 챙겼다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최준희 씨는 지금이라도 할머니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19세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만약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최준희 씨 주장대로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직까지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빠, 준희 씨 오빠 최환희 씨. 소속사에서 무슨 입장을 냈는데 일단 그 입장문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여동생보다는 외할머니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의 입장입니다. 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외할머니가 최한희 씨에게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또 최한희 씨 또한 크고 작은 도움받으면서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성인이 되고서는 모든 재산을 다 오픈하고 이런 재무 관리를 하는 교육도 잘 시켜왔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준희 씨는
오빠 본인의 입장은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속사가 이런 가정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재산이 누구한테 오픈이 됐다는 거냐 이렇게 적었고요. 아름답고 쉽게 포장하여 정의 내리는 자체도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처음 이렇게 정말 외부적으로 네. 갈등이 드러났었어요. 이 할머니와 손녀딸 간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이번에 관련된 무슨 뭘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준희 씨가 SNS를 통해서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학대를 당했다, 뭐 폭언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학대에 관련돼서 조사가 아마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무혐의 된 거는 뭐 변호사라든지 아동 전문 기관에서 당시 그 정도 상황이 학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어떤 문자는 뭐냐면 2017년 때 그때 폭행 어떤 학대 얘기할 때 문자를 하나 공개했는데 최준희, 그 최환이 오빠한테 할머니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어요. 한이야, 경찰서에서 전화 가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라. 잘못하면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 문자를 이제 공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봤을 때는 혹시나 이 환희 오빠가 할머니한테 좀 잘못 매수되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승현님 이게 참 조심스럽네요. 많이 조심스럽죠. 이게 내부적인 일인데 작년에도 이런 어떤 불화설이 왔을 때 작년에는 또 우리 준희 씨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 불화설이 있냐 이러니까 아예 전혀 없다. 그리고 뭐 따로 사느냐 그러니까 뭐 끊고 사느냐 그러니까 밑에 지금 나오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중립으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이게 범죄가 무엇이라는 게 제 눈에는 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보면 할머니하고 그냥 준희 씨가 중간에 싸워서 그냥 나왔는 폭언 듣고 나왔는 거지 준희 씨가 명확하게 할머니한테 퇴거를 요구하는 사정도 안 보여서 이게 중침죄는 조금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정 불편하면 서로 저는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일단 뭐 정확하게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은 늘 물론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얘기와 또 평상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말로 도가 지나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까지 간 상황이 아니라 진짜 그냥 엄마하고 딸 사이에서도 좀 심하게 있을 때는 얼마나 심한 말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폭행 전력이 있는 구독자가 이번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십만 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어떤 구독자가 유명 여성 유튜버 집에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면 어떤 유튜버지 하면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보고 이래서 약간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그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게끔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 전해드리면요. 한겨레 최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밤에 한 여성 유튜버의 집에 구독자가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는 구독자가 상당수 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유튜브 계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 9일 30대 임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여성이 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지러 나왔다가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와, 저는 이것도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자, 어떻게 유튜버 집을 알아냈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튜버 집을 확인하고 미리 근처에서 숨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임 씨가. 그 이후에 유튜버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리고 배달 음식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순식간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로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집안에 침입을 했던 것입니다. 야,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거는 진짜 계획적인 거죠. 명백히 계획적이었고 스프레이는 침입하기 위한 것이었고 흉기도 준비해서 흉기로 협박을 해서 수차례 성폭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감금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 이자 잡고 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단순 초범이 아니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렇죠. 처음에 지금 범죄가 2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해당 유튜버 집에 이 임 씨가 갔던 건데요. 2021년도에 이 폭행을 하고 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당시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 적용돼서 1회에서 4호 잠정 조치, 그러니까 서면 공고부터 그 1개월 아니면 구치소, 유치장 유치까지 조치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지금은 특수강간 또 주거침입 강간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2년 만에 범죄가 더 발전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승희원님,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하면서 항상 이런 재범에 대한 우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세요, 이렇다니까. 뭐 잠정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스토킹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 피해자가 사망하던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몸을 굉장히 이렇게 해코지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스토킹 처벌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잠정 조치에게는 옛날에 그냥 2개월 이상 그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잠정 조치 안에 전자감독 장치를 부여해서 그 전자감독 장치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전자감독 그 법을 바꾸어서 이 스토킹을 처벌받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전자감독 장치를 부여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어떤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어떤 뭐 또 일부에서는 왜 그러게요? 그 구독자들 방송에서 주소를 알려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버를 하는 분들이 집에서 하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거의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카메라가 싹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정지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밖에 어디가 보인다. 아니면 책상에 싹 비춰놓는데 거기 무슨 명함이 있는데 저기 식당 명함이 있네? 그럼 저 집을 자주 가는 모양이네? 아니면 또 외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팬미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팬미팅에 갔다가 그때부터 미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스토커로서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하는 그런 분들도 아예 내가 사는 도시, 뭐 서울, 부산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오죽 당했으면. 진짜. 예. 아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 포르쉐하고 그 킥보드 충돌해서 그때 뭐 4천만 원을 물어내는 어쩌면 그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이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당시 포르쉐 보닛 위에 정말 조그맣게 비쳤던 그 주차장 간판 그거를 확 키워가지고 이거 그 로드 뷰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이거 어디에 있는 차다. 제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고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정정을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잠정 조치는 지금의 상황이었고 그전에 처벌받았던 거는 그냥 스토킹 처벌법으로 받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유튜버가 상황을 찍어낼 때 그 상황에서 뒷배경만 조금만 보이면 그 유튜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중학생이 남성 유튜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샤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토킹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고 두 가지 정도가 스토킹 처벌법에 더 만들어졌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좀 국가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그 법대로 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2차 피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SNS 같은 데 자신의 어떤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올리시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박 씨. 하지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박 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목을 조르는 등의 끔찍한 행동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년간 폭행을 당하고 살았던 박 씨는 남편의 특수한 직업 때문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깥 생활과 집안 생활이 너무도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점점 우울감이 커진다는 박 씨. 이들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전해드릴 이 사연은 역시 또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메일로 주셨는데 그걸 제가 처음 열어봤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좀 다시 메일을 드렸더니 회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졸랐죠. 회신이 왔습니다. 절대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면 취재에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이 중요합니까? 피해자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 좀 각색을 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맞는 아내 사연이에요. 네, 일단 박 씨고요, 사연자. 남편이랑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연애 기간이 짧긴 했지만 이동안 굉장히 남편이 다정했고 또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랑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연애 1년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의 꿈이 신혼여행에서부터 와장창 깨졌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박 씨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이동안 내내 남편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또 기분이 상하면 박 씨를 폭행해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신혼여행 가서 패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신혼여행에서 이게 폭행을 했던 이유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빨리 오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유럽에 갔었는데 이제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에 박 씨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내내 정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씨가 남편을 좀 풀어주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 안 풀어지고 서로 어색하게 호텔로 돌아갔는데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이 아내 박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이 첫 번째 폭행에 당황을 했지만 당장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거는 다음 날 자고 일어난 남편이 또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빌면서 처음이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신혼여행 이후 신혼여행 일정 동안은 남편이 오히려 더 잘 챙기고 더 잘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손찌검을 하고 뭐 다음 날 싹싹 빌면 그래도 이 인간이 반성은 하는구나. 이게 참 정말 패턴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뭐 여성을 의심하는 남성이나 남성을 의심하는 여성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면 분명히 한쪽에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가학을 하고 더 잘못했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렸는 거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진짜 자기를 가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은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기분이 딱 나쁘면 그냥 빡 이렇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폭행만 했으면 괜찮은데 폭행 이후에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지는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남편의 기분의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치고 난 다음에도 남성이 혹시나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이 여성은 어디에도 말 못하고 전전긍긍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놈입니까, 진짜? 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제보자분 때문에 말을 절대로 못할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알려지게 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는 직업인데 그렇다고 시청자분들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피해자분이
이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다라는 겁니다. 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시가에는 호소를 해봤대요. 근데 시가에서도 이거 알려지니까 애 봐서라도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 넘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채팅창 보면은 아유 약간 너무 좀 과대 포장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를 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뭐 이렇게 했는데 통화 내내 그냥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물론 뭐 제작진들이 잘했겠지만 톤다운이 많이 열이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듯한 느낌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몰랐겠느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굉장히 이게 알려지면 사회적인 어떤 그 여파가 있는 직업이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깥에 나가면 정말 진중했다 그럽니다. 사람이 사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진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부 모임에 가면 너무너무 사근사근하게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혀 눈치챌 수도 없었고 박 씨한테 정말 다정한 남편한테 살고 있으니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 승현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정말 나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주변에서는 야,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너 정말 부럽다 얘. 이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보를 맞습니다. 하셨겠죠. 근데 그래도 10년을 넘게 당하고만 사셨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네, 10년이 넘어서야 첫 신고를 했는데 매일같이 아내가 조용히 당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남편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이 남편은 자기 신분, 직업 이런 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예민해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꼬치꼬치 이것저것 막 묻고 가니까 남편은 이 사실이 또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시 폭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버릇을 고치기는 힘들었는지 이후부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폭행을 스멀스멀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박 씨는 이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는 경찰이 오면 아예 도망을 가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찰이 한번 왔다 가고 나면 그동안 그 이후에 한동안은 또 폭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의 폭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럴 기미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연락을 주신 겁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정 폭력을 계속 당했는데 어느 날은 약간은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다가 이 남편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났는데 본인이 주로 이제 폭행하다가 상처가 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 네? 다시 한 번요. 남편이 아내를 사실은 자기가 했던 폭행에 비해서는 자기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조금 나니까 그러니까 저항했던 아내가 상처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상처를 신고를 해서 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짓이냐니까 별일 아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소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아내 박 씨는 가정폭력 교육 30시간 이수 명령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내가요. 아내가? 예, 아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 씨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좀 고소하고 싶었지만 또 남편 직업이 이게 사실 또 만약에 고소하게 되면 알려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소를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은 하지는 않고요. 이 가정폭력 교육 이수를 끝나면서 남편과 또 같이 갔다고 해요. 가면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해서 당연하죠. 아무리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서 남편 몸에 조금 상처가 났더니 고소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 아내는 결국 가정폭력 교육 이수를 받게 됐고 남편이
그 교육, 야, 내가 진짜 막 봐줬다. 그 교육 나도 같이 받을게 하면서 정리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본인도 어떻게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좀 무기력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진 것 같은데 교육까지 받고 그러는 바람에 아내분이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고소를 다시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도 몇 차례 했었고 교육도 같이 받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남편도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내를 폭행하거나 하면 상처도 남고 그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흉기로 위협만 한다거나 상처가 안 남게 목을 조른다거나 방망이를 막 휘두르는데 지금 저 방망이를 아내에게 직접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대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주변에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무섭긴 무서운데 이게 직접적으로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이러다가 더 정말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이 상황. 승 의원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너무 우려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보면 어제까지 부인이 계속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다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정말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부인이 남편에게 굉장히 위험한 남편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제까지 내가 피해자였는데 그 사건이 오늘 내가 가해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 여성에게 심신미약도 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공포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협박죄의 형량이 1년 정도도 높은 거니까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주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말해라. 그러면 국가가 너에게 권리를 부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승 의원님께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법적인 그 상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몸에 남는 무슨 상처나 증거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홈캠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이게 저런 식으로 남편이 교묘하게 막 하니까 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가 애매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처도 남지 않게 굉장히 좀 애를 쓰는 모습이고 어떤 증거도 안 남기려고 하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박 씨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소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박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폭행에 이렇게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교활한 수법으로 증거를 안 남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도 경찰에 미안하다는 겁니다. 또 경찰에 신고해도 남편이 안 그랬다고 잡아떼면 그만인 것 같아서 도움을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증거 없는 이 남편의 교활한 폭행,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일단 가정폭력 신고 여부를 떠나서요. 저는 집에서 좀 가능한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를 시작해야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객관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의 폭행에 대해서는 신고가 어려울지 몰라도 별거하고 있으면서 이미 기존에 경찰에 신고했던 출동했던 출동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밖에서 찾아보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모아서 정말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결별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가정폭력 하나 신고해가지고 남편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같이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일단 박 변호사님은요? 신고 당연히 가능하고요. 증거라는 거는 물증도 있지만 사실 정황적 증거가 사실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이제 폭행 이런 가정폭력 증거 같은 게 제일 좋은 거는 녹음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 없어도 가능하고 전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서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폭행을 반복하고 교모하게 폭행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신고하고 그런 사람을 왜 보호를 해주고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하고 경찰 오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 그 짓도 못할 거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좀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일단 아까 이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 사연자분이 좀 어떤 그걸 깨셨으면 좋겠어요. 깨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 변호사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 맞는 여성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지금 누가 르노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 건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의 생애의 전부기 때문에 이 남자를 신고해봤자 국가 공권력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남자와 끝까지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왜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정말로 별거 아시고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이 있으면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시설에 충분히 가서 그러한 어떤 삶을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설에 가시면서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알리세요. 이거는 알리시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세상의 리더로서 저는 움직이고 있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달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님이 야 이거 아무리 들어도 거짓 제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가족들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요. 양희님, 국회의원이든 연예인이든 뭐든 폭로까지는 아니어도 고소는 해야죠.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러나요? 하셨고요. 정루이스님, 왠지 여성 혼자서 시가와 남편을 못 이기는 상황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김희정님도 빨리 자유로워지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셨고요. 최보라님, 저도 신혼 때부터 술만 먹으면 때리고 다음 날은 싹싹 빌고 지금은 저 세상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연도 나눠주셨습니다. 예,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사연.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굉음과 함께 강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 일부가 순식간에 붕괴된 건데요.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자 고가도로 밑에 있던 차들은 황급히 운전대를 돌리고 사람들도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도로 지지대만 덩그러니 남은 도로엔 온통 뿌연 먼지로 가득 차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와, 이거 대형 사고인데요, 이거? 네, 무려 500m 구간의 도로가 폭삭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상판과 강철 구조물은 그 밑을 지나던 차들과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기도 하는데 이 부상자들은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붕괴로 최소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사고 당시 차 안에 있던 2명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참. 네, 당국은 안전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시켰고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비행기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승객들이 순식간에 튀어올랐다 떨어집니다. 놀란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앞좌석을 꼭 부여잡습니다. 지금 천장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여객기 앞인데 착륙 앞두고 강한 난기류를 만난 겁니다. 여객기는 2차례나 크게 요동을 쳤고요.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한 40대 여성은 기내 천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튀어오르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던 승무원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내에 있던 출구 표지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내 천장이 움푹 파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닥엔 떨어진 신문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저분들 앞으로 이제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시겠다. 네, 여객기에 24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들은 안전띠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놀란 승객들부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 착륙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여객기는 정상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친 승객과 승무원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나머지 승객들은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난기류 무섭네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다정하게 손잡고 걷고 있는 커플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를 뒤로 감싸 보호하는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강도가 다가와서 가방을 달라고 하자 이 남자친구 냅다 불행감을 쳐버립니다. 홀로 남은 여성은 마지막에 강도에게 자신의 가방을 넘겨주고는 도망가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아니네, 저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방을 훔쳐가려던 강도가 다시 왔어. 도망가는 남성을 모습을 보더니 다시 여성에게 다가가서 훔친 가방을 돌려줍니다. 왜요? 도망가는 남성을 가리키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두 팔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강도의 눈에도 도망가는 남성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혹시 저런 놈 만나서 뭐해? 약간 이런 그런 뜻 했을 거예요.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탄 강도가 다가와서 총기까지 들고 위협을 하자 여성 옆에 있던 남성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도망칩니다. 뒤는 돌아보는데? 여성은 헤드셋에서부터 가방까지 싹 건네주고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강도들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황당한 이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 당장 헤어져라. 몰래 카메라여도 화난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딱 저게 아가씨 저런 놈 만나서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Your boyfriend? No, never.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미국이었어요? 중국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흰 바닥 아래서 라쿤 한 마리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라쿤이 나타난 이곳, 바로 바다 위 보트였습니다. 한 부부가 데이트를 즐기려고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호수 위를 떠돌았는데 좌석 쪽에서 돌연 라쿤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죠. 놀란 부부는 라쿤을 다시 넣으려고 방석을 흔들어 보는데 라쿤은 뭐 늘상 즐겨왔다는 듯이 이 보트를 잡고 바람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배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All of a sudden, out of the left side here, the two heads popped up, and it was the raccoons who had stowed away under the seat. At one point, it looked like they were just kind of leaning over the side of the boat, enjoying the wind in their fur and enjoying the trip. 2마리요? 네, 심지어 2마리였습니다. 이 라쿤이 발견된 곳은 항구에서도 3km나 멀찍이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부보다도 먼저 이 라쿤이 보트에 탑승해 있었던 거죠. 이 부부는 라쿤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항구로 돌아갔고요. 라쿤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보트에서 나가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좀 단단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